일단 자해행동이 일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막아야 되긴 하지만은 그 상황에서 뭐 굉장히 과격하게 절대 안 된다고 뭐 반응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크게 감정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행동 자체는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방식으로 조금 중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이제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께서 특히 자해하는 아이들이 있으신 부모님께서는 이제 약을 먹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제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실제로 어머님들 중에 아이가 공격성이 너무 심해서 약을 먹인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제가 그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행동 중재를 해야 되는지 좀 확신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의 경우에는 약 드시지 마세요라고 과감히 말해요. 그러나 자해 행동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해는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공격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교육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그러니까 진짜로 막는다 그러면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해는 우리가 눈을 한순간 놓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화되어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일이기는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저를 아시는 부모님들은 이게 많으시겠지만 저는 약을 언제나 추천하진 않는 사람입니다. 약을 당연히 되도록 안 먹었으면 좋겠고 안 먹은 상태에서 사실 중재를 이제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한 예로 들어드리면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자해가 가장 심했던 아이는 어, 손으로 얼굴을 긁는 아이예요. 근데 그냥 긁는 수준이 아니라 얼굴을 팝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학교로 이제 리퍼럴이 와요. 요청이 들어왔고 우리 학교 오는데 자해행동이 굉장히 심한 아이라고 써져 있었고 그때 전학생이 몇 명 오는 상황이었는데 학교 버스에서 내리는 딱 모습 보고 그 아이인 줄 알았어요. 왜? 얼굴이 피해요. 이게 하도 긁어서 그러니까 딱쟁이가 생기면 또 긁고 그러면은 막으면은 선생님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텐트럼하고 그다음에 또 틈만 나면은 얼굴을 긁는 이 심한 아이였는데 이 친구도 당연히 약 복용 없이 문제행동 중재 잘했고, 이제 소위 이제, ABA에서는 DRI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모순된 행동에 대한 차별 강화. 이제 그런 중재법을 통해서 이제, 네, 아예 행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주머니에다 손을 집어넣는 연습을 어쨌든 계속 시켰거든요. 그리고 손을 여기다 끼고, 결국에는 이제 긁는 거를 이제 까먹게 만드는. 행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얼굴에 굳이 긁지 않고 우리가 얘가 충분히 다른 즐거운 활동을 하면서도 어쨌든 지낼 수 있게. 왜냐면 이게 자해 행동이요. 보통 보면은 탈출의 기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우연히 발생한다고 했는데 텐트럼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은 내가 이제 뭐 부모님이 요구한다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내가 그게 싫어 막 부정적 막 이런 와중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가 뭘 그만하라고 할 때 막 이제 엄마한테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니까 탈출의 기능을 하는데 문제는 이 탈출의 기능으로 벌어져서 제가 우연히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강화가 되고 계속 나타나게 되면은 어 이게 감각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감각축으로 올라가게 되면 감각축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거죠. 할 거 없을 때.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어찌됐든 이 자해 행동은 대부분 이런 감각축으로 실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긁는 게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도 막 긁는데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심심할 때 막 긁는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자면 자해 행동이 일어날 때는 어쨌든 이게 이후에 심한 건강상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블러킹을 좀 했으면 좋겠고 대할 때는 의연하게 당연히 우리가 중립적으로 좀 대했으면 좋겠고 전 되도록이면 항상 이런 얘기도 많이 씁니다. DRO 방식 많이 말씀드렸어요.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음을 강화한다.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토큰을 써서 이제 자해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 지금 머리를 안 때렸어. 너무 잘했어.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DRO의 방식도 써가면서 행동을 좀 중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함성공간 톡방에서도 한번 자해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 어머님께서 계세요. 한 어머님께서 아이가 하루에 수십 번씩 울고 자해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를 안아주고 진정이 되면은 ACC 등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안아주는 이 행동은 안아주고 나서 좀 진정이 되면은 이제 의사소통을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안아주는 행동 그 자체가 아이의 울음과 자해를 강화하는 행동은 아닐지 걱정하시는 글을 한번 남겨주신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 케이스일 텐데, 이게 두 가지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어, 이제 CPI라는 얘기 한번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에서는 문제행동 중재를 할 때 CPI라는 훈련을 받고 문제행동 중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CPI에서 이제 문제행동이 이제 발달되는 단계가 이제 4단계로 크게 나누는데, 처음 2단계. 이게 처음에 짜증화 단계고, 두 번째가 부모님의 이제 권위에 도전하는 자세예요. 요 두 케이스의 이 두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 짜증화 단계는요, 평상시랑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자해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요때는 우리 어른들의 자세가 아이를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자세예요. 여기는 물론 안아주고 달래주는 것도 포함이에요. 자, 요거고. 두 번째, 어른의 권위에 도전한다. 이거는 뭐냐면 불수능이랑 관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친구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파악하지잖아요. 자, 똑같이 평상시랑 다른 모습인데 지시사항에 불수능하는 모습의 연장선상에서 자행동이 나타났다. 요거는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세예요. 권위가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인식이 되면 아이가 수능을 하겠죠. 지금 불수능이 일어났다는 건 권위에 도전했다. 그래, 그 단계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대처 방법으로 말하는 게 directive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자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도하는 자세의 핵심은 대처법이 simple and clear예요. 간단 명료하게. 그 다음에 얼굴은 중립적 표정. 중립적 표정으로 처음에 지시사항을 내렸고 그 연장선상으로 어쨌든 이런 문제 행동이 나타났잖아요. 처음에 그 지시사항에 대한 간단 명료한 지시 수행이 어쨌든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앉아서 이거 먹자. 그랬더니 얘가 막 싫어, 막 울면서 갑자기 때리기 시작합니다. 요 상황. 자, 때리지 못하게 일단 잡아야 돼요.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나이별로 좀 다르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잡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때리지 못하게 좀 잡은 상태에서 엄마의 지시사항은 달래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시사항을 내렸고 불수능으로 인해서 이런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권위에 도전하는 자세, 그래서 directive로 가야 돼요. simple and clear. 그래서 딱 잡고 앉아, 요거예요. 자, 자리에 앉자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텐트를 쳐줬기 때문에 잡고 자행동 아니라고 앉아. 요게 지도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자해행동이 일어나는지를 일단 어머님이 분명히 아셔야겠고,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두 번째 상황, 지시 수행을 내려는데 불수능에 따른 자해행동을 이렇게 안고 달래줬다면 이 행동은 강화됩니다. 이 행동은, 자해 행동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짜증화 단계는 달라요. 말을 들으면서요, 막 내가 막 머리를 때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짜증화 단계예요. 그런 단계에서는 당연히 안아주고 달래주는 게 강화가 아니에요. 강화되지 않아요. 아이는 오히려 엄마를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단단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어른이 해도. 그래서 그거를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안아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심플 앤 클리어,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자세를 잡고 자행동 못하게 하는 그 중재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상황 다 가라앉을 거예요. 우리가 이게 행동이 가라앉는 단계를 이제 텐션 리덕션, 긴장이 완화되는 단계라 그래요. 긴장이 완화되는 단계에서 어른들의 대처법은 치료적 관계 형성 시기입니다. 치료적 관계 형성 시기의 핵심,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정서장애나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하거나 물어보거나, 또는 왜 화가 났고 왜 짜증이 났었는지를 물어보고 답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ASD거나 무발화인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저는 토큰보드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토큰보드를 써서, 그래서 너 뭐 하고 싶은데 말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 앉아봐. 자, 엄마 손잡고 5초 셀 거야. 이런 간단한 지시사항들을 수행하면서 권위가 다시 엄마에게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꼭 어른이 시키는 뭔가의 간단한 작업들을 한두 개라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이게 바로 치료적 관계 형성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어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교육시키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AC를 사용한 것도 되게 잘하셨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엄마의 지시 수행을 뭔가 따를 수 있는 것들이 한 가지 정도씩만 더 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머님께서 그 앉아 이렇게 만약에 아이가 권위에 도전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앉아라고 했을 때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긴장 완화가 되지? 라고 사실 지금 아이가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앉았는데 여기서 긴장 완화로 이어지는 부분이 사실 그 단계가 잘 상상이 안 가실 것 같아서 그 부분 간략하게 좀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권위에 도전하는 자세로 탈출이나 이런 기능으로 하는 자해 행동이 나타난다면은, 자, 우리는 지금 소거를 하는 거예요. 자, 앉아. 그래서 앉았어요. 근데 앉았을 때 소거를 하는 과정에서 소거 폭발이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재를 할 때는요, 분명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앉는 상황이 아니어도 뭔가 이 지시사항에 대해서 아이가 수행할 때까지, 그 제대로 지시수행 수행할 때까지도 오래 걸릴 뿐더러, 지시수행을 해도 곧바로 탈출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시간이 어찌됐든 궁극적으로 화는 가라앉는 시기는 무조건 옵니다. 어떤 아이들이든지. 그 순간을 엄마가 아이를 잘 안다면 파악하기 쉬울 거고요. 선생님도 그 순간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어느 순간에 애가, 이제는 조금 수능도가 올라왔네? 라는 시기가 있긴 합니다. 그때 다시 지시사항을 내리는 거고. 근데 그 상황까지는 어쩔 수 없이 속어 폭발 과정으로 아이가 텐트럼이라든지 다양한 문제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문제 행동을 중지할 때는 그 문제 행동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좀 원칙이라서 일단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게 좀 조정을 해주시면서 그 시간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긴장 완화 단계가 오면 이제 가라앉고 수능하는 시기가 오면 우리가 간단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는 이런 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시간이 어쨌든 짧아집니다. 그리고 빈도수도 적어지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중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